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도 감청해온 의혹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유출 사건의 배후로는 러시아 정부 혹은 친러시아 조직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으로 찍혀 올라온 미국 정부 기밀 문건들 가운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이 가장 많아 보입니다. 격전지의 최근 전황부터 서방의 무기 지원 세부 계획, 미사일 고갈 시점, 심지어 그간 위치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미 항공모함과 잠수함들의 작전 계획 최신 정보까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문건은 지난달 게임 관련 플랫폼 등에 올라와서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에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 문건은 모두 100여 쪽으로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안보국 등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건의 일부는 러시아 전사자수 등이 다른 여러 버전이 존재하고 일부는 1급 기밀 또는 외국과 공유하지 않는 기밀이라는 표시도 적혀 있는데 특히 한국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긴 하지만 한 건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탄 공급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한 한국 관리들의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에는 CIA가 작성한 보고서에 정보 출처가 전화나 전자메시지를 도청하는 데 쓰이는 신호정보 보고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보당국이 동맹들까지 도감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 유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건을 누가 왜 유출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 등 우방을 도감청했다는 정보를 흘려 이간질하려는 러시아 측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정부 혹은 친러시아 조직이 이번 유출 사건의 배후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문을 앞두고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 의혹 관련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자 미국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문건 유출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 미국 정부는 사건을 총체적으로 규명한 뒤 본격적인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떠나 미 정보기관의 보안이 뚫렸다는 사실에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도감청 의혹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미 당국이 국무부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문건 유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 당국자는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을 아꼈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문건과 관련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부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방부와 소통하고 있고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문건이 일부 조작됐을 수 있지만 사실에 기반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등에 제출되는 중앙정보국 CIA의 세계 정보 리뷰 보고서와 형식이 유사하고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내부 정보망에도 깊숙이 침투한 뚜렷한 정황 등이 담겨 있다는 판단입니다. That the U.S. government is treating this as if these were leaks. Leaks that were altered, as you pointed out, but which contained some genuine information.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동맹국과 관계가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자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건에는 한국 외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도 첩보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유출된 기밀의 규모와 내용, 유출 경로, 파장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한 뒤 본격적인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며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 대응책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감청 결과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도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말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전모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주범 이경우가 작년 7월에서 8월쯤 범행을 기획해 제안했고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는 잘해보자며 동의한 뒤 7천만 원의 자금을 댄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를 주도한 주범 이경우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 남겨진 자신의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경우의 지시를 받아 강남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뒤 살해한 황대한, 연지호도 나란히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모자를 둘러쓴 황대한과 달리 얼굴을 드러낸 연지호는 이경우에게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억 좀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박에 못 이겨서 황대한이랑 이경우가 계속 협박하는 바람에 계속 하게 되었어요. 경찰은 이경우가 범죄의 판을 짜고 이른바 배후로 알려진 사실혼 관계의 재력가 부부 유모 씨와 황모 씨가 범죄 자금을 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와 유 씨 부부는 과거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상화폐 피코인의 투자자였습니다. 이경우는 피코인 가격 폭락의 피해자였고 유 씨 부부와 피해자는 시세 조작 의혹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이어가던 상태였습니다. 원래 피해자와 함께 움직이다가 2021년 9월 유 씨 부부 편으로 돌아선 이경우는 지난해 7월에서 8월쯤 유 씨 부부에게 납치 살해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유 씨 부부는 이에 동의했고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범죄 자금 7천만 원을 송금해줬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미 재력가 남편 유 씨를 구속한 경찰은 범죄 자금을 인출한 아내 황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구속된 유 씨가 범행 시점 주범인 이경우와 같은 호텔에 있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아든 뒤 코인 지갑을 조회한 정황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 부부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쯤 유 씨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를 빼돌려 건넨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아내도 불구속 입건했고 범행 공모 중 중도 이탈한 20대 남성 이모 씨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의 전모가 어느 정도 드러난 현재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는 모두 7명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나눠준 신종 마약 피싱 사건과 관련해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혐의 등을 받는 일당 2명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마약 음료를 직접 제작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중개기를 통해 국제전화번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A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뒤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통해 서울에 있는 시음행사 아르바이트 일당 4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전 둔산동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0대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인 초등학생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그제 오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9살 어린이는 10시간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고 또 다른 피해 어린이 3명 가운데 2명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처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7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479건이었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435건으로 또 2019년에는 567건으로 크게 늘었죠. 이 사이에 숨진 어린이의 숫자 각각 8명, 3명, 그리고 6명이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483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1년 뒤인 2021년에는 523건으로 다시 늘었고 부상자 수도 201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사고를 제외한 부상자 수만 놓고 보면 민식이법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긴 어려운 대목인데요. 이처럼 최근까지 스쿨존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안전시설물의 적극적인 설치와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는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도 났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 화재에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격을 받고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진 오토바이와 심폐소생술을 받는 운전자. 어제 오후 6시 반쯤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를 덮친 현장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차대 오토바이가 교통사고 났고 현장에서 이제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심정지 발생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저희가 이송했어요.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7%로 면허 정지 수준.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길에 건물 골조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논산에서 1층짜리 방앗간 건물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옆 가정집에서 살면서 떡집을 운영하던 일가족 5명이 서둘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충북 보은에선 어젯밤 8시쯤 조그마한 농막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농막 안에선 60대 남성 거주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에서 숨지신 분이 여기 사시던 분인가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지금 감식하고 있거든요. 불이 시작된 지 한참이지만 계속 뿜어져 나오는 희뿌연 연기는 어두운 밤하늘을 뒤덮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시작된 경기도 양평 경정용 보트 공장에서 난 불은 건물 2개 동을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선거제 개편안을 주제로 국회의원 100명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전원위는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로 지난 2004년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에 이뤄집니다. 전원위는 오늘 비례대표제 토론을 진행하고 내일은 지역구 제도, 모레는 다른 쟁점 토론과 전문가 질의응답을 거친 뒤 마지막 날 종합 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토론회는 의석수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이 참석합니다. 중국이 차잉잉원 타이완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 회동에 대응해 타이완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강도 높은 무력 시위를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타이완 국방부는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전투기와 폭격기 등 군용기 70대와 군함 11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핑탄현 앞 타이완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은 관련 동태를 면밀하게 감시 파악하고 있으며 각종 미사일 시스템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끌려간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어린이 30여 명이 4개국을 거치는 복잡하고 긴 구조 끝에 가까스로 부모와 다시 만났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린이 납치 혐의로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러시아에서 구조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짐 가방을 끌고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부모들은 수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자식들을 끌어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지난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에서 쌍둥이 자매와 함께 수주간 일정의 크림반도 여름 캠프에 참가했던 13살 소녀 다샤 라크. 다샤는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러시아 관리들이 자신들이 더 오래 머물 것이며 입양될 것이고 보호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Сказали почти же в первый же день, все плакали, всем было грустно. Не знаю, никто почти не верил. Да. Я не верила. Никто не верил, а потом это оказалось правда. Мы звонили маме, типа. 이들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인 나탈리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 벨라루스, 모스크바를 거쳐 크림반도로 가서 딸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데려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 가슴이 아팠다고 밝혔습니다. Тяжело, когда мы уже садились в автобусы, дети, которые там оставались, они так плакали через забор, вот это вот. 이번 구조 임무를 계획한 인도주의 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는 돌아온 아이들은 러시아에 점령된 하르키우와 헤르손에서 끌려간 어린이들로 모두 31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19,500여 명의 어린이가 러시아나 크림반도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송한 것이라며 납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아 리보바 벨로바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제 아시아인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한 지 7년 7개월 만에 쌓아 올린 대기록인데요. 하나씩 분석하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대 장점, 바로 좌우 가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양발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통산 기록에서도 그 진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100골을 넣는 동안 주로 사용하는 오른발로 55골, 왼발로도 41골을 터뜨리며 양발 모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통산 슈팅 565회 가운데 263회를 골문으로 향하는 유효 슈팅으로 기록하며 46.5%의 정확도를 보였는데요. 특히 100골 가운데 페널티킥은 단 한 골에 불과한 점도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위협적인 공격수인지는 골을 터뜨린 슈팅 위치를 봐도 한눈에 드러납니다. 페널티 박스 안팎을 가리지 않고 좌우 고른 위치에서 슈팅을 날리며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페널티 박스 양쪽 구석은 전매 특허인 환상적인 가마차기 골을 자주 터뜨리며 이른바 손흥민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100호 골의 금저탑을 쌓은 손흥민 선수는 단 4골만 더 넣으면 자신의 우상인 호날두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한 손흥민 선수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축구 팬들의 즐거운 기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였죠.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또 초등학생이 세상을 떠났는데 빈소 분위기 정말 좀 참담했을 것 같아요. 네, 빈소를 찾은 조문객 그 누구 하나 쉽게 유족에게 말을 붙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난 배양의 어머니는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유족 측에 의해서 밖으로 부축돼 나가기도 했습니다. 배양의 친오빠도 눈물을 훔치면서 동생 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서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다면서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배양이 그 학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생활용품점을 다녀오던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동행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오후 2시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들과 조금 더 놀고 집에 가겠다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21분 뒤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면허 취소 수준으로 핸들을 잡은 가해자는 사고 직전 점심시간에 음주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양의 외삼촌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네, 어른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좀 더는 벌어지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삼촌 말씀처럼 제대로 된 처벌이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강남 학원가에서 뿌려진 이 마약 음료가
일반 그냥 가정집에서 제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도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발생했다니 소름이 돋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중국에서 공수한 빈병에 마약 음료를 만들어서 담아서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일당인 김 씨, 그 인천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주는 중개기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검거가 됐고요. 이 김 씨의 자택에서는 전화번호를 변조하는 데 쓰이는 USB가 97개, 100개 가까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미 이 중에 14개 번호가 경찰에 신고된 적 있는 번호였고 피해액도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이번 사건을 벌인 게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 당국에도 수사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와 인천에서 검거된 길 씨와 김 씨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3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는 피싱 범죄가 이런 형태로까지 발생하는구나 싶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또 강력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졌던 질병이죠. 엠폭스 지금 확진자가 또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지역사회 감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6번째 확진자인데 지역사회로는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확진된 엠폭스 확진자는 3개월 내에 해외여행 이력도 없고요. 또 해외 유입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걸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칫 숨은 전파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 현재 일본과 같이 지역사회 내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확진된 분이 이제 확진되기 전에 몇몇 분들과 접촉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코로나처럼 그 접촉자에 대한 경로도 좀 파악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A 씨가 피부 발진이 일어난 이후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잠복기가 통상 7일에서 10일, 또 최장 21일까지이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백신과 치료제 등 대응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확진자가 어디서 또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네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제목에 보니까 배가 고파서 우유와 사과를 훔쳤다. 노인 장발장이 늘었다. 그러니까 고령층의 절도가 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 동안 65세 이상 절도 범죄자 검거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 61%, 70세 이상에서는 73% 증가했는데요. 전국 절도 범죄 건수는 같은 기간 줄어들고 있던 것과 반대 양상을 보인 겁니다. 기사에서는 고령층 절도 범죄 비중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고물가와 코로나19 여파로 취약계층이 증가한 것이 그 하나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도 최근 고령 어르신들의 소액절도 사건이 많아졌다면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치는 등 생필품 절도 사례가 많아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연령도 연령이지만 이 제목처럼 훔칠 물건들이 뭐 우유나 사과 이렇게 소액인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경찰은 10,000원 이하부터 10억 원 초과까지 7개 구간으로 나눠서 절도 범죄 사건을 구분하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유독 10,000원 이하 소액 범죄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는 노인 장발장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한 전문가는 노인 절도 범죄가 늘어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또 생계형 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자체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비행기 사진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와 있고요. 위성을 비행기로 나른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사진은 뉴질랜드 우주항공 기업인 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우주 발사체입니다. 마크2 오로라의 모습인데요. 길이는 4.8m로 중형차 크기의 비행기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일반 비행기와는 달리 로켓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이 발사체는 마치 비행기처럼 날아올라서 우주에 인공위성을 날려보내고 다시 활주로로 돌아오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현재 최고고도 1830m까지 시험 비행을 마쳤고 향후에는 100km까지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비행기처럼 우리가 이착륙을 하게 되는 거면 재사용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대 1000번까지 재사용 가능하도록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발사장도 따로 짓거나 운영할 필요 없이 기존의 공항 활주로를 이용하면 되니까 발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크기도 작고 또 5kg짜리 물체 정도만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던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앞으로 5배 더 큰 마크 3를 만들고 또 250kg짜리 인공위성도 실을 수 있도록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성공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우주 발사체의 탄생이 될 텐데 과연 새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고요. 성공을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증과 응급 분만 소화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한시적으로 의대 지역별, 진료과별 별도 정원 배정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연간 3,000명 남짓.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의사가 모자라 일부 문 닫는 응급실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의대 정원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미래 시점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현 시점에서 의사 수 부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수 의료 인력이 병원에 남도록 보상 기전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 수 확대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별도 정원 같은 한시적 조치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피과나 기피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생을 뽑을 때부터 정해놓고 뽑는 겁니다. 지역별이나 진료과별로 의대 정원을 별도 배정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역에만 근무하는 의대 정원을 통해서 지역 의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사 부족 문제라든지 중증 외상, 소아 중증 등 필수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의사를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지만 의사들은 기피과가 생기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의무만 부여하는 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 반박합니다. 다른 영역으로 갈 생각이 들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또 지원적인 부분들이 먼저 담보되는 것이 우선이지 정원을 지금 마련해서 10년 후, 15년 후에 나올 의사들을 지금 고려한다 이 부분은 게다가 일자리를 강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인재 전형을 개선해서 외국처럼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2년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의정협의는 지난 목요일 6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간호법 찬반 충돌 등 산적한 현안을 넘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의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빈곤 통계 연부를 보면 2020년 전체 인구의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 즉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15.3%로 나타났는데 1인 가구만 따져보면 47.2%로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1인 가구 빈곤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져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이 72.1%로 혼자 사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빈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의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녀가 2명인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꾸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영유아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돼 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어닝 쇼크 그 이상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감산을 결정을 했더라고요. 이 결정의 배경 또 이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1분기에 무려 14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번 분기에는 96% 영업이 줄었습니다. 6천억 원에 그쳤어요.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1조 원을 밑돈 것도 충격적입니다. 그것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인데 누구나 예상을 했었어요. 반도체가 너무 부진하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 1분기 재고만 거의 30조 원 가까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감산, 그동안은 이제 지난번 이 컨퍼런스 콜에서도 인위적인 감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공격적인 경영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 그러니까 이미 감산에 돌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이제 불황이 길어지자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치킨 게임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 승자는 기술력, 자본력이 강한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상이 길어지게 되면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그러면 언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2분기도 업황은 좋지 않습니다. 2분기도 상당히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특히 반도체 적자는 이번에도 한 4조 원대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감산의 효과가 한 석 달 정도 지나서 하반기에는 좀 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특히 지금 뭐 1위, 2위, 3위 업체가 똑같이 지금 감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특히나 이제 챗GPT와 같은 AI 산업, 인공지능 산업에 이제 고사양 반도체 칩 수요가 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좀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동결할 거다라는 관측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 이제 2연속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그동안 굉장히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다면 이제는 경기에 대한 우려, 경기 둔화를 좀 우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회복 쪽에 좀 통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뭐 수출 부진에서 경상수지 적자죠. 경기 좋지 않고요. 또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은행의 유동성 위기 역시 진행 중에 있고 만에 하나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물가도 물가지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 경기에도 부정적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을 미루고 물가 환율을 좀 관망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5월 내지 6월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환율이 불안하고 또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있다면 하는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지금 보면 이제 연방 선물 기금 금리를 추정하는 CME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미국도 5월 내지 6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 굉장히 높지만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금리를 두세 차례 이상 인하할 가능성을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연준과 시장의 기대치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아마 우리도 그 결과를 좀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그러니까 2021년과 2022년의 세금 수입이 지금 119조 원이 지금 초과된 걸로 나타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반면에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줄 거다 이런 예측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한 120조 원 가까이 더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 수익이 그렇게 나면 빚을 갚는 데 좀 써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 채무는 더 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을 따져봤더니 이제 2021년, 2022년 공이 2년 연속 이제 60조 원 안팎의 세수 여윳돈이 더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국가 채무가
819조 원에서 지난해 말 1,067조 원으로 무려 248조 원, 30% 넘게 국가 빚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윳돈이 생기면 그 여윳돈, 잉여 자금의 한 세수의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이전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 갚는 데 써야 되는 돈은 한 2조 6천억 원. 전체 여윳돈의 한 2.2%만 빚 갚는 데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두 차례 연속 추경을 편성했거든요. 2021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한 50조 원, 지난해에도 79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가장 결정타인데 문제는 올해입니다. 이미 1월, 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원 넘게 덜 거쳤어요. 근데 기업 실적 안 좋으면 법인세 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다 침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올해 말 세수 펑크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부동산 PF 부실 우려 소식을 저희도 자주 전해드렸는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국내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특히나 좀 크게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PF 대출 잔액도 지금 130조 원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 이제 129조 9천억 원, 1년 전에 비해서 17조 3천억 원이나 늘었는데 제2금융권이 문제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증권사가 유독 연체율이 높다는 겁니다. 대출 잔액은 4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천억 원이 줄었지만 증권사의 연체율이 무려 10.38%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새 6.67%포인트나 급등을 해서 저축은행 그리고 여신금융 전문금융사가 한 2%대의 연체율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높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과거 이제 저축은행들이 많이 몰렸던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고위험, 고수익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증권사들이 몰렸기 때문인데 지금 금융당국은 어쨌든 부동산 PF 사업장 전수조사하겠다. 이상 징후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 자본금 대비 증권사들의 이제 연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험은 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지 않지만 그래도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고리원전 2호기가 그제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전기료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가동 연한 40년 만기됐기 때문에 지난 8일자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향후 2025년까지 이렇게 설계 수명이 종료한 원전이 5기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기가 전체 이제 이 전력 발전량이 한 20%를 차지하거든요. 이걸 고스란히 전기요금이 발생하게 되면 전기요금 2자릿수 이상 추가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 단가가 비싼 이제 LNG와 같은 것으로 이제 전력 결손을 맡기게 되다 보면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과연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기요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완전 연구 정지해라라고 이제 요구하고 있어서 정부가 과연 이걸 어떻게 조율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대폭 상승이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대신 넣도록 하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도용됐다는 신고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관 부호가 조세 포탈과 불법 밀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관세청은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달 초 수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주문한 적도 없는 15만 원짜리 가방이 해외에서 들어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기도 화성으로 배송되고 있다고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스팸 문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 A씨의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해 가방을 주문하고 수령까지 마친 거였습니다. 곧장 관세청에 신고했고 통관 부호도 새로 발급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개운치 않습니다. 몇만 원 되지 않는 제품들을 남의 정보까지 도용해가면서 수입해서 쓸 일이 있을까요? 다른 좋지 않은 목적으로 물품이 오간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개인 통관 고유부호는 누가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지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돼 2020년 말부터는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애초 도입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통관 부호가 빼돌려졌다는 신고가 계속 늘어나 관세청도 지난해 3월 도용 피해를 접수하는 공식 창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2월까지 피해 신고 1,500여 건이 접수된 가운데 올해 들어 석 달 동안 이미 1,300여 건이 들어와 전년도 9달치에 근접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통관 부호를 몰래 가져다 쓰는 이유는 뭘까? 대개 개인이 15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사면서 관세를 내지 않거나 국내에서 팔 물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마치 개인인 것처럼 꾸며 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통관부호를 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통관부호를 이용해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품을 들여오는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치 나 인척할 수 있으니까 뭐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고, 그럼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런 안전대책을 뭐 기술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마련할 것인가. 또 통관부호 유출은 물건을 보내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규제나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본인의 통관부호가 사용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포스코가 포항과 광양에 있는 제철소 정비를 맡을 자회사를 직접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업무를 전담해온 협력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지역사회도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에 젖은 장비를 손으로 닦아내고 바닥에 쌓인 진흙은 넉가래로 밀어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침수 사고를 겪은 포항제철소 모습입니다. 기계 정비와 유지 보수에 큰 어려움을 겪은 포스코는 앞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지 보수를 전담해온 협력업체에는 자회사와 다시 계약하거나 자산을 넘기고 자회사 일원이 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지 보수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30년 넘게 제철소 정비를 전담하면서 쌓은 정비 기술과 숙련된 인력은 대기업에 통째 뺏기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거라는 우려 탓입니다. 게다가 소소한 장비에 대한 자산 가치만 따지고 기술과 인력에 대한 가치는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큽니다. 정비회사의 업무 특성상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평가, 인정을 하지 않고 단지 그 인력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만을 자산으로 인정해서 협력업체에 장비와 물자를 공급해온 지역 소상공인도 포스코가 전국 단위 최저가 입찰을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걱정합니다. 1억 이상의 매출이 거의 없어진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기감이 많이 느껴지는 편이죠. 포스코 연관단지 업체들하고 거래가 비중이 높은 데는 살아남기가 많이 힘든다고 보거든요. 포항시의회는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광양시의회는 아예 자회사 설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에 항토기업이 없어지고 또 세수도 줄어질 거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 악영향이 미칠 것인데 포스코가 이렇게 촉박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말 우려됩니다. 포스코는 안정적인 제철소 운영에 꼭 필요한 조치라며 지역사회와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온 협력업체 또 지역 소상공인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구두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작은 나라의 슬픈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럴 때 조선의 사정이 외국에 알려지는 건 의미가 있어. 황기안 지사는 미국 유학 중에 미군에 자원 입대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고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되어 한국의 독립선전활동에 종사하였습니다. 프랑스와 런던, 뉴욕에서 외교적 노력을 쏟다가 1923년 4월 17일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숨져 현지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황기안 지사님의 유해를 순국 10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독특한 숙박시설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인데요. 5월까지 예약이 다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텐트 모양 숙박시설이 봄꽃과 어우러져 동화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시민들이 푸른 잔디 위에서 뛰놀며 자연을 만끽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가든스테이 이용객에만 제공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곳 가든스테이에는 통나무집 35개 동이 만들어졌는데요. 유채꽃과 튤립 등 만개한 봄꽃 속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침대와 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이 갖춰졌습니다. 첫 기분이 어땠냐면 요정이 사는 마을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참나무 향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가든스테이의 식당에서 조찬과 만찬이 제공되는데 음식 재료 모두 순천의 특산품입니다. 모든 간이 세지 않고 그리고 순천의 식자재를 가지고 가장 입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선한 재료죠. 요리의 맛은 모든 식자재가 가장 신선한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장막이 내려진 정원이 야간 조명의 은은한 빛으로 물듭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을 맞으며 정원을 거닐면 밤의 운치에 깊이 빠져듭니다. 밤 되니까 딱 아늑하게 차분하게 가라앉는 이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힐링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위기나 음식 그리고 숙소 모든 게 완벽하다. 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가든스테이가 방문객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10여 년 동안 관객 40만 명을 동원한 뮤지컬 친정엄마가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9년 초연 때부터 함께 해온 원조 친정엄마 배우 김수미 씨가 이번에도 열연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견례 자리에 나온 딸의 엄마. 부잣집 시어머니가 계속 자신의 딸을 구박하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아이고 등신 같은 아들이나 데리고 잘 살자.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딸이 다시 딸을 낳으면서 뒤늦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의 뮤지컬입니다. 14년 동안 이 공연 기간에는 제가 아주 굉장히 차분해져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요. 내가 왜 이러지? 친정엄마에 빠져 있어서. 김수미 배우는 초연인 2009년부터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주연을 맡았습니다. 뮤지컬이기 때문에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다 보니 이제는 힘이 붙인다고 고백합니다. 중간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 이쪽 테이블 저쪽 테이블에 얼음 많이 넣은 아이스 커피를 넣고 목을 적셔가서 하는데 친정엄마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잔잔한 스토리로 지난 10여 년간 320여 회 공연으로 40만 명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1970년 데뷔한 김수미 배우는 54년간 연기 생활을 해왔지만 이 뮤지컬은 그중에서도 각별합니다. 제 인생에서 전원일기 하고 이 친정엄마 작품은 정말 무덤까지 가고 싶을 만큼 애정이 가는 작품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프로야구 SSG가 한화를 꺾고 신바람 나는 4연승을 달렸습니다. LG도 삼성을 상대로 이틀 연속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은 김상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챔피언인 선두 SSG가 한화를 제물로 4연승을 달렸습니다. 1회 선취점을 뽑은 SSG는 4회와 5회 추가점을 뽑으면서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안타 3개에 그친 한화는 3연패에 빠져 시즌 초반부터 또다시 꼴찌 덫에 갇혀버렸습니다. SSG 선발 맥카티는 6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해 국내 리그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Some things went our way this week and they didn't last week. So
Hard to say what was different. I thought we executed the fastball in the zone well, and that definitely helped. 연장 10회 말 투아웃 주자 1, 2루. LG 문보경의 강습 타구를 삼성 오재일이 잡았지만 글러브에서 공을 빼지 못하면서 그대로 경기는 3대2 LG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끝내기 승을 거둔 LG는 4연승으로 2위에 올라섰고 삼성은 4연패 수렁에 빠져 9위로 떨어졌습니다. 송명기가 6과 3분의 1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NC는 키움을 4연패에 몰아넣으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항상 피해가는 투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공격적으로 가자는 생각으로 계속 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던 것 같습니다. 롯데는 KT를 잡고 3연패에서 탈출했고 두산은 기아의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축구 수원FC가 홈경기에서 후반 소나기골을 폭발시키며 개막 5경기 무패 행진을 벌이던 대전 하나시티즌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원FC는 멀티골을 넣은 나스와 결승골을 기록한 윤빛가람의 골 등 후반에만 5골을 넣으며 대전에 5대3으로 역전승했습니다. 전북은 전주 홈경기에서 후반 연속골로 인천 유나이티드를 2대0으로 물리치고 2연패 부진에서 벗어났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경기 양평군 안데르센 공원 묘연에서 대형 설치미술 성경의 벽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한 페이지 성경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작품은 길이 83m, 최고 높이 7.7m 규모의 스테인리스 강판 6,770개로 만들어졌습니다. 강판 표면에 1,753페이지, 150만 자 분량의 신구약 성경이 훈민정음체로 새겨져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봄 기온이 한층 더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이 높아서 크게 쌀쌀하지 않은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극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퇴근길에는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공기도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남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바람도 점차 강해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이 21도, 대구는 22도로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비의 양이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아서 건조특보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산간에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